네, 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핵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무기. 이제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 그래서 공포의 무기, 궁극의 무기, 최후의 무기, 악마의 무기, 최악의 무기 뭐 이런 다양한 별칭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핵무기 하면은 엄청나게 세다. 그 다음에 뭐 방사능이 엄청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장 안 죽어도 끝없는 고통 속에 빠뜨린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당연히 엄청 센 무기인 건 맞는데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잘 풀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핵무기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또 없거든요. 자, 일단은 핵무기 이제 기본 원리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약간 무기 시간이 아니라 무슨 물리학 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무기의 이제 기본 원리부터 한번 좀 봅시다. 핵무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흔히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핵 분열탄인 거죠. 그 다음에 수소폭탄, 뭐 열핵폭탄이라고도 부르고 그 이제 그런 이제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분열을 시키는 폭탄이냐, 핵융합을 시키는 폭탄이냐,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자폭탄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아, 원자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어떤 물질이든 쪼개면 결국 원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겉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자 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자 핵은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어도 그 원자 핵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이론상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양성자 여러 개, 중성자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원자핵 하면은 엄청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뭉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여러 개, 중성자 여러 개가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원자핵이라는 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렇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진동을. 그래서 멀어지면 당기고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이 힘의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연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원자가 뭐냐?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이제 핵무기 하면은 항상 들리는 게 우라늄이죠. 우라늄이 원자가 이제 가장 가벼운 원자가 수소죠. 그래서 뭐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수소, 헬륨, 리튬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라늄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92개, 중성자가 146개나 들어 있습니다. 합하면 몇 개죠? 238개. 238개의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라늄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우라늄 가운데 약 0.7% 정도는 중성자가 146개가 아니라 143개만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라늄보다 3개가 부족한 우라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는 92개로 똑같습니다. 양성자 개수가 바뀌면 우라늄이 아닌 거예요. 양성자가 92개여야 우라늄인 겁니다. 양성자 92개랑 중성자 143개, 즉 전체 235개의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우라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약 0.7%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92개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그 번호 235를 원자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우라늄이라면 우라늄 원자량이 238이어야 되는데 235인 원자량을 가진 우라늄도 0.7% 정도 미량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걸 추출을 해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추출해내서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 우라늄 농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우라늄 235가 왜 필요하냐? 이 235에다가 중성자를 넣으면 중성자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 원자핵이라는 게 단단히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진동하고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가니까 더 심하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핵 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핵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미세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g짜리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둘로 딱 쪼개지면서 1g 1g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1g 1g이 아니고 0.9g 0.9g이더라는 거예요. 0.2g이 어디 갔지?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E는 mc 제곱이라고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제곱. m이 이제 질량이에요. 줄어든 질량. 그리고 C는 뭐냐?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죠?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가 엄청 큰데 그걸 또 제곱을 하니까 더 커졌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줄어든 줄어든 질량은 매우 이제 작겠죠. 원자핵 하나가 질량이 얼마나 작겠어요. 거기서 살짝 줄어든 거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이 빛의 속도 제곱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 놓으면은 상당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g이 줄어들면 TNT 21,480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발력이 나온다 그래요. TNT가 그 100g짜리 TNT만 터뜨려도 상당히 큰 건데 21,480톤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아니 실제로 이런 폭탄을 만들 수는 없어요. TNT를 2만 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폭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폭탄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핵폭탄의 폭발력을 표현할 때 흔히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TNT입니다. 그래서 TNT 몇 톤을 폭파할 때랑 같은 폭발력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TNT 2만 톤과 맞먹는 핵폭탄 그러면은 이 핵폭탄의 폭발력은 2만 톤 혹은 2만 톤을 이제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킬로톤으로 바꿔가지고 1킬로톤이 1000톤입니다. 그래서 20킬로톤 하면 2만 톤이 되겠죠. 그래서 TNT 20킬로톤의 핵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핵분열로 돌아가서요. 그 원자핵이 이렇게 딱 쪼개지면 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원자핵 두 개로 딱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몇 개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뭐와 뭘로 쪼개지느냐는 사실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딱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던 우라늄 원자를 또 때리겠죠. 그러면 얘가 또 쪼개지겠죠.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되겠죠. 이게 하나 쪼개질 때 중성자가 하나만 튀어나오면 그냥 일정하게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텐데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폭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핵분열을 하게 만드는 게 핵발전소예요. 근데 핵폭발은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냥 우다다다다다 기하급수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핵폭발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라늄 원자가 많이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라늄 원자가 뭐 몇 개 없다 그러면 몇 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질량이 있는데 이걸 임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임계 질량은 얼마, 뭐 플루토늄의 임계 질량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임계 질량이라는 게 사실은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라늄의 임계 질량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조건일 때 그렇다라는 거지. 조건이 바뀌면 임계 질량도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임계 질량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요즘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임계 질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이제 하는 기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라늄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겉을 이 중성자를 반사하는 물질로 감싸버리면 중성자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또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반사하는 물질을 템퍼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만드는 핵폭탄들은 다 이 템퍼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라늄을. 그렇게 해서 임계 질량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단순한 핵폭탄은 어떤 거냐? 이 핵폭탄이라는 게 임계 질량 이상 모아놓으면 저절로 그냥 핵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계 질량보다 작은 이 덩어리로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핵폭탄은 이 포신형이라고 불러서 길쭉한 원통형인데 이 양쪽 끝에 우라늄 두 덩어리를 놔둬요. 임계 질량보다 작은 덩어리 두 개를 놔둬요. 이걸 모으면 임계 질량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 폭발시킬 때 양쪽에서 이걸 가운데로 보냅니다. 뭐 화약 같은 걸 터뜨려 가지고 가운데로 쫙 보내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서 딱 만나 가지고 임계 질량보다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핵폭발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폭발시키는 핵폭탄을 이제 포신형 핵폭탄이라고 부르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폭탄인데 이 리틀보이에는 우라늄 235가 80%로 농축이 돼가지고 64kg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서 32kg, 32kg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떨어뜨리다가 중간에 이제 가운데로 쫙 모아가지고 이제 핵폭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잘 생각을 해보면 핵폭발이 일어날 때 폭발 자체가 엄청나게 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그 64kg의 우라늄이 전부 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하기 전에 이 폭발에 의해서 우라늄이 흩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핵분열이 얼마나 됐을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0.84kg.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 정도, 1%보단 좀 높죠. 2%는 안 돼요, 근데 1.5% 정도 되려나? 그 정도만 핵분열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고생해서 농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98% 이상은 다 흩어져서 핵분열도 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폭발력이 15킬로톤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히로시마 핵폭탄의 폭발력은 사실 15킬로톤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핵폭발의 이 폭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15킬로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라늄 대신에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어요. 플루토늄은 이 양성자가 94개고 중성자가 150개 있습니다. 아까 우라늄이 양성자 92개라고 했는데 2개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거야.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우라늄을 핵 반응을 시켜요. 핵 폭발 말고 핵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핵 발전을 시키면 우라늄이 점점 플루토늄으로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일단 핵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최초의 핵폭탄 만들 때 뭐부터 했냐면 핵 발전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최초예요. 핵 발전소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핵 발전소를 만들고 이걸 아마 시카고 대학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 페르미,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죠. 페르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핵 반응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플루토늄도 우라늄하고 똑같이 핵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죠.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임계 질량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작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 플루토늄을 핵폭탄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우라늄보다는. 우라늄은 그냥 양쪽 끝에다가 두 덩어리 놔두고 합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두 덩어리를 놔두고 합쳤을 때 이 질량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임계 질량보다 커야 되는데 합쳤을 때는 커야 되는데 쪼개면 둘로 쪼갰을 때는 임계 질량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실제 이걸 엄청나게 센 폭탄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덩어리만 놔두지 말고 네 덩어리를 놔둬서 네 덩어리를 한꺼번에 뭉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상인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왕이면 그럼 네 덩어리 말고 한 10덩어리로 사방에다 놔둔 다음에 한꺼번에 딱 뭉치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루토늄으로 핵폭탄 만들 때는 내폭형이라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플루토늄을 뭉쳐놓긴 하는데 느슨하게 뭉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계 질량뿐만 아니라 임계 밀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로 모여 있으면 임계 질량보다 커도 핵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 모양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그 겉을 금속으로 싼 다음에 밖에다 화약을 잔뜩 붙여놓고 이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밖에서 화약이 과과광 터지면서 이 공이 쫙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서 플루토늄이 임계 밀도보다 더 커지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이 공의 겉에 화약이 동시에 잘 터져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이 먼저 터져버리면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저쪽에서 먼저 터지면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아주 정밀하게 매우 이건 화약도 중요합니다. 화약도 그냥 일반 화약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동시에 팍 터져가지고 한 점으로 뭉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플루토늄이다. 그래서 플루토늄으로 만들면 우라늄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 이 바로 이런 내폭형으로 만든 플루토늄 폭탄이었고요. 이름이 펜맨이었죠. 펜맨에는 플루토늄 합금, 그러니까 이물질을 섞었으니까 합금이 되는 거죠. 6.4kg밖에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에 비해서 핵물질이 10%밖에 안 들어간 거죠.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플루토늄을 둘러싼 폭약의 무게만 2.5톤이었다 그래요. 그 지름이 1.5m나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폭발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펜맨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 핵 반응을 했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14% 정도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히로시마 폭탄 같은 경우는 2%도 안 됐는데 펜맨은 14%니까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어쨌든 고생해서 모은 플루토늄이 14%나 반응을 했으니까 잘 된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폭발력이 21킬로톤이었다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핵폭탄보다 10%의 양만 사용해가지고 폭발력은 더 크게 1.4배 정도 폭발력을 냈으니까 효율이 상당히 좋은 거죠. 지금 요즘은 이제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 지름을 30cm까지도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cm 이 정도 된 거잖아요. 이 정도의 공, 농구공보다는 좀 크겠네요. 농구공보다는 훨씬 크죠. 네, 훨씬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 정도면은 포탄으로도 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 분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핵폭탄을 핵 분열탄 혹은 원자폭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원자폭탄 말고 이제 또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무거운 덩어리의 원자 핵을 쪼개가지고 핵 분열을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건데, 반대로 이 수소폭탄은 가벼운 원자, 즉 수소를 붙여가지고 핵 융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좀 들죠. 아니 쪼갤 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붙일 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쪼갰다 붙였다 하면 계속 에너지가 나오겠네? 무한 반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돼요. 예, 세상 이치가 그렇게 공짜가 없죠. 쪼갰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고 붙였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고 원자마다 다릅니다. 무거운 원자들은 쪼갤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가벼운 원자들은 붙일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원자는 붙여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야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원자는 쪼개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쪼개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가볍다 무겁다의 기준이 뭐냐, 그게 철입니다. 철보다 무거우면 무거운 원자이기 때문에 쪼갰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철보다 가벼우면 가벼운 원자이기 때문에 붙일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주라는 게
가벼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별이 돼서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해가지고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이 원자는 철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철이 이제 이 우주를 가득 메꾸게 될 날이 언젠간 오겠죠. 자, 아무튼 이 핵융합을 시키려면 가벼운 원자가 필요한데 가벼운 원자 가장 가벼운 게 뭐죠? 수소죠. 그래서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수소는 수소의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엔 중성자도 없어요. 그냥 양성자 한 개로 끝입니다. 매우 가볍죠. 자, 근데 이 지구상에 수소 원자의 0.01%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2배로 무거운 수소 원자가 있어요. 이걸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드물게 삼중수소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원자핵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소 원자보다 3배로 무거운 거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모아서 이거를 붙이면 핵융합을 시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붙이기가 쉽지 않냐? 자, 그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자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겠죠. 모든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있으니까 중성인 거지. 전자를 치우고 원자 핵만 놔두고 보면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입니다. 자, 이게 있고 또 플러스 전기를 띤 원자 핵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붙이려고 하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안 붙어요. 가까이 가다가 밀어내니까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소 원자에 엄청난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붙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줄 거냐, 뭘로 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핵폭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수소를 놔두고 수소 옆에서 핵폭발을 시키면 이 핵폭발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수소 원자에 전달돼서 수소 원자끼리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핵폭탄 안에 수소를 넣으면 그게 수소폭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폭탄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 수소에 엄청난 에너지를 줘서 폭발을 시킨다라고 해서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소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핵폭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은 열핵폭탄이라는 말을 요즘은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수소폭탄이라고 부르고 핵융합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원자폭탄 같은 경우, 원자폭탄의 구조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수소폭탄의 구조 자체가 극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개발한 나라들이 철저하게 이걸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수소폭탄의 구조를 텔러 울람 설계라고 해서, 텔러 울람 뭐 과학자, 핵 물리학자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한 게 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원자폭탄이 있고 그 옆에 수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이 옆을 반사재로 감싸놨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반사돼 가지고 수소를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폭탄하고 다르게, 핵폭탄은 그냥 둥글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공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수소폭탄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공 2개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장구 모양이다라고 혹은 땅콩 모양이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둥근 거 2개가 붙어 있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핵폭탄이고 하나는 수소통인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폭탄까지, 핵폭탄의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원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게 무슨 물리학 시간인지 무기 시간인지 알 수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핵폭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구나, 뭘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게 핵폭탄의 핵심은 결국 핵물질이에요. 핵물질을 구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핵물질이라는 게 결국 우라늄,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핵 물질이에요. 우라늄도 그냥 땅에서 캔 우라늄 광석에 있는 그 우라늄이 아니고 농축을 해가지고 우라늄 235가 많이 들어있도록 농축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과정, 핵 물질을 모으는 과정을 추적을 하면 핵 무기를 만들고 있구나, 얼마나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핵 물질을 이용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국제 원자력 아니 저기 국내 원자력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감시를 해요. 너네 핵 물질 가지고 뭐해? 혹시 무기 안 만들어? 이걸 항상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핵 물질을 예를 들어 우라늄 광석을 얼마를 캐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어디다 썼고 얼마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를 하는 게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핵물질을 모으는 게 진짜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